한국에서 가장 욕 많이 먹은 무기는 뭘까요? 무기는 개발 과정에서 항상 푸짐한 욕을 먹고 든든하게 개발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욕 많이 먹은 무기는 바로 K 흑표전차와 수리온입니다. 두 무기는 같은 회사에서 변속기 개발을 담당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K는 명품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파워팩 논란이 좀 가라앉았지만 수리온은 수리온으로 개발에 욕먹고 마린온으로 개조에 욕먹고 마린온 무장형 헬기로 개조한다고 또 욕먹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무기인데요. 2013년 개발 완료 후 겨우 8년 동안 6차례의 사고가 있었고 정말 아까운 우리 장병 5명이 순직했으며 총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구나 2018년 발생한 수리온 추락사고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인데도 조사위에서 화재 관련 자료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직도 유가족들은 자식들이 왜 죽게 됐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정치적인 내용이 많아 댓글로 보도 자료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프랑스에서 납품받은 부품의 결함이 있어 수리온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계열 헬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비행 안전 품목의 국제 품질 보증을 프랑스 정부가 수행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차후 부품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보증은 당연하고 사고에 대한 보상도 프랑스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고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온은 날개가 떨어져 추락했지만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화재인데요.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군의 발표는 화재는 항공기가 뒤집혀서 추락함에 따라 연료 라인 등이 파손되어 연료가 엔진 주변으로 누출됐고 엔진 잔열이 발화원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추락 시 연료 차단 밸브는 바로 작동하고 호스에 남아있던 연료로 인한 화재 방지 장치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탱크에서 연료가 빠져나가도 그 자리를 질소로 채워 산소가 없어 폭발하지 못하게 하는 3중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3중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제작사에 따르면 군의 요구도를 넘어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이 파손되었거나 작동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헬기가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 발생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업체 측은 국방규격을 모두 준수했다고 말하며 조사위에서 화재 원인 관련 자료를 일절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리오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미움을 받고 욕을 듣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유가족 중 한 분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할 부분은 보완해 장병들의 추가 희생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항상 부족한 예산과 시간에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 KMH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육군은 3,000파운드급과 9,500파운드급의 대체로 총 500여 대를 생산하는 단군 일의 최대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전역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육군과 항공업체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육군이 헬기를 관리하는데 말입니다. 2004년 결국 경제성과 기술적 한계로 취소됐지만 2005년 수리온 사업이 2001년 KMH 사업을 물려받아 진행되는데요. 15,000파운드급의 중형 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15,000파운드급 중형 헬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전략이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요. 기술 제휴사인 에어버스에는 마땅한 모델이 없었습니다. 에어버스가 보유한 모델 중 적당한 것이 2만 파운드급 슈퍼퓨마밖에 없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슈퍼퓨마를 베이스로 수리온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초소형 헬기인 3,000파운드급 500MD와 9,500파운드급 소형 헬기인 UH-1H를 대체하는 사업이 2만 파운드급 중형 헬기 개발 사업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 2020년 이후 한국이 보유한 가장 작은 체급의 헬기가 2만 파운드가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수리온 개발 후 소형 헬기 사업인 LAH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블루오션인 15,000 파운드급은 개발도 못하고 레드오션인 10,000 파운드급과 2만 파운드급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일부에서는 초소형 500MD, 소형 UH-1H, 중형 UH-60을 대체하는 체급을 초월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비웃습니다. UH-60을 대체할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리온 기반으로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한다면 정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원형 모델인 슈퍼퓨마는 SA-330의 개량형인데요. SA-330은 1965년 처음 비행했습니다. 57년 전에 개발된 거죠. 따라서 민수용 슈퍼퓨마는 설계 기술 이전이 쉽고 각 군에서 운용하면서 얻은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체를 베이스로 개발하면서 촉박한 시간과 모자란 기술로 초기 국산화율 목표가 70%에서 50%로 줄어들었는데요. 당시 한국이 헬기 기술이 얼마나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보도 자료를 보면 국산화율 65% 달성했는데요. 수리온 개발에 6년이 걸렸는데 국산화 15% 올리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작년 개발업체는 2030년까지 국산화율을 70% 후반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헬기 하나를 80% 국산화시키는데 무려 25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여기에는 에어버스가 제대로 기술 이전해주지 않은 탓도 큰데요. 개발 당시 기어박스 국산화를 담당했던 모중공업은 에어버스의 태만과 불성실함을 지적했고 에어버스는 국내 업체의 기술 미달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어박스를 국산화하지 못하면 수리온 창정비도 외국으로 나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 헬기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기어박스의 해체 재조립을 국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어박스를 국산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체에 지원한 정부 출연금 154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개발 기한이 2023년인 만큼 방위사업청이 패소해 다시 돌려줬습니다. 업체는 에어버스를 상대로 당초 계약과 달리 기술 이전에 소홀했다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국제분쟁중재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중재 요청을 한 금액이 정부 출연금과 비슷합니다. 2023년까지 에어버스에서 출연금을 받아내든 기어박스 기술을 이전받든지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2021년 업체는 지휘항공의 이탈리아 법인 아비오 에어로와 한국형 유틸리티 헬리콥터의 새로운 전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수리온 기어박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말이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설계와 해석 분야에서 선진국의 95%까지 올라왔다며 앞으로 차분히 요소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업체는 에어버스로부터 기술 이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체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2023년까지 개발해 에어버스의 돈도 받아내고 정부의 환수도 안 당하고 업체는 중요기술 습득하고 수리온 국산화율도 올라가는 1타 4피를 달성하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에어버스가 수리온 때 기술 이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는데 왜 LAH도 에어버스에 H155를 기본 모델로 도입했는지 의아해합니다. 게다가 수리온과 동일한 방식인 설계를 구매해 한국화하는 방식이고 주요 구성품 역시 수입해야 하는 것에 의무를 표하는데요. 한국이 주로 기술 도입을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 시 기술 자료나 엔지니어 파견 등에 상당히 적극적이며 1대1 과외처럼 꼼꼼하게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럽은 자료보다는 보여주고 궁금하면 물어봐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업체 측은 에어버스의 불성실함에 항의했지만 유럽 국가들끼리 기술 이전할 때도 동일한 방식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도입하면 가장 좋은데요. 기술 이전을 해주려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한 것이 에어버스이고 수리온 개발로 에어버스 헬기에 익숙하니 다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온의 엔진은 GE의 T700을 개조한 T700K입니다. 기어박스 후방에 배치된 엔진을 전방에 배치하기 위해 GE에서 엔진을 개조했는데요. 개조하면서 성능은 약간 떨어져 약 40마력 정도 낮아졌습니다.
에어버스는 슈퍼 퓨마의 기어박스를 엔진 특성에 맞춰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엔진의 출력은 22,000파운드이고 기어박스는 19,200파운드 출력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실무자들이 좀 편하라고 운용 중인 UH60과 같은 계열 엔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엔진과 기어박스를 각기 다른 곳에서 도입하고 엔진의 위치를 앞으로 옮기니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엔진이 기어박스의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엔진 고정 볼트가 부러지기도 하고 엔진 공기 흡입구의 방빙 장치 작동 시 공기 통로가 좁아져 불시착하기도 하고 기체가 엔진의 진동을 견디지 못해 피로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업체는 기어박스를 개발해 엔진의 22,000파운드 출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리온 개발에서 얻은 교훈으로 LAH는 구조 변경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리온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한국 헬기 기술은 수리온 개발 전 완전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보통 무기 개발은 창정비, 면허 생산, 공동 개발, 자체 개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한국이 면허 생산한 헬기는 대한항공이 면허 생산한 3,000파운드급인 MD-500과 대우중공업이 면허 생산한 5,500파운드급 BO-105입니다. 1988년 KLH 한국형 경헬기 사업으로 BO-105를 2대 직도 입10대 면허 생산했는데요. 겨우 10대 생산인 것을 보아 제대로 된 기술이 전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 한국이 갑자기 중형 헬기를 개발한 거죠. 개발 기간도 겨우 6년이었습니다. 아마도 6년 동안 개발자 분들은 거의 잠도 못 자고 매진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초의 헬기인 만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기술 이전을 약속한 에어버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 헬기 기술이 수준 미달이라 무시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기어이 개발해낸 것이 수리온입니다. 개발 후에도 수리온은 수리 모드 온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부분에서 결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 개발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처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고 최소 물량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개발 완료되면 바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며 미국처럼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조금 생산의 검증, 개선을 거치면서 생산량을 늘리자는 말이죠. 결함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결함이 방산비리나 결함 낙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의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수리온을 바라볼 때 방산비리 프레임과 결함 프레임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온을 개발한 방위산업 종사자분들은 그동안 이러한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에도 묵묵히 맡은 바 쏘임을 다하고 계셨는데요. 심리적인 부담과 개발자로서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순직한 장병들의 목숨까지 가슴에 안고 개발에 매진하는 개발자분들을 지나친 편견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이쁘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개발자 분들과 수리온을 봤으면 합니다. 수리온이 결함 없는 명품이 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